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차마 기사로 쓰지 못한 의료계 뒷얘기를 구라로 풀어보는 방송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히포크라테스 진행을 맡고 있는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저희가 8월 17일 16회 방송 이후에 한 달 만에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뵙는데, 저희 고정 패널이셨던 경희의대 박재현 교수님께서 해외 연수를 떠나시면서 히포크라테스에도 좀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히포크라테스 시즌2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패널도 좀 바뀌고요. 새로운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시즌2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뉴스를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이슈 브리핑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생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의대생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이런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사설이 의대생 신문에 실리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의협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 그러니까 지금은 끝났지만 이 대선 후보 경선에 의대생들의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하면서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요청했는데, 이쪽에서 이를 거부당하자 의대생들의 선배인 전공의와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서 압박했다는 게 사설의 주요 내용인데요. 의협 노환규 회장은 그 상임이사회를 참관한 의대생 2명과 이 사설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의대협과 의대생 신문은 의사에게 의대생은 단합이라는 명목 아래 상명하복의 구시대적 발상으로 학생들을 쇠뇌시키려 한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이렇게 계속된다면 우리의 다음 행보는 거부가 될 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사총연합이 진행 중인 의대생 각성 프로젝트도 의대생을 계몽 및 계도의 대상으로 보는 권위적인 시선이 보인다면서 비판의 대상에 올랐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의협 노환규 회장이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의대생들의 행보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배들의 노력이 정치에 악용하려 든다는 오해로 돌아온다면 선배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거라는 게 반박글의 요지인데요. 결국은 선배들이 하는 일에 조용히 따라오던 의대생들이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 시작하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좀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은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과 관련된 건데요. 개설된 진료 과목별로 당직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한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이 시행된 지 2달이 다 돼 가는데요. 여전히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당직에 부담을 느끼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반납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현재까지 확인된 곳만 5곳이 넘을 정도인데요. 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급의료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가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는 밝혔지만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한 처벌, 그러니까 과태료 200만 원에 해당 의사는 면허 정지인데요. 이런 처벌이 3개월 유예 기간 을 뒀는데 이 유예기간을 거쳐서 오는 11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얼마 안 남은 셈이죠. 이 때문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필요하다면 계도기간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된 응급의료 체계를 정착시킬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임 장관이 말한 것처럼 제대로 된 응급의료 체계 개선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소식은 복지부가 국내 연수 중인 외국 의사의 진료 허용을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들이 제한적이나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 의사, 치과 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해서 최근 공청회까지 열었는데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할 경우 교육, 연구 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행위와 관련한 승인 절차 등 세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요. 외국 의사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이 참관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만들어서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우선 외국 의사의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요건을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으로 한정할 계획이고요. 다만 연수 주관기관 신청 시 심의를 통해서 의원급 기관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입니다. 또 연수 참가자의 지도, 감독, 사고관리 등을 위해서 지도 전문의를 지정해야 하고요. 연수 참가자 심사 기준, 의료행위 수행 조건 등을 포함한 내부 의료행위 운영 지침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외국 의사에게 제한적이지만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에 의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병원들이 이를 악용해서 외국 의사를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국내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히포크라테스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개편, 저희도 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개편에 살아남으신 두 분이 계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간사랑동우의 윤구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청년서신문 양광모 편집국장님. 좀 잘라달라니까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한 달 만에 뵙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조마조마했어요. 잘리나. 설마요. 방송이 없어진다 조마조마했는데. 아닙니다. 시즌2인 만큼 좀 더 신선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삼고초려 끝에 모신 분들입니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히포크라테스 방송을 해주실 분들인데요. 우선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권복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학교실의 권복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더 해주실 만한. 글쎄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학사, 의료윤리 주로 공부하고 지금은 의료윤리 쪽 가르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권 교수님 함께 이렇게 모시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박재현 교수님 탓이죠. 박재현 교수님이 추천하신 것도 있지만 워낙에 의대를 나오고 나서 정말 순수하게 윤리를 판 분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사실 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한국식 상황에 맞는 의료윤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분야를 넓혀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박재현 교수님의 추천이 아니었더라도 저희는 원래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예,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셔서. 사실은 윤 대표님이 팬이에요. 네. 아, 네. 그러세요? 네.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였죠? 전염병의 문화사. 2001년도에 읽은 책. 그래서 처음에 그 비슷한 책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염병하고 그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관련져 나온 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권백균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사인 받으려고. 감사합니다. 그거 절판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팔아요. 그래서 팔아요? 요즘 제가 선물로 드려요.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친한 분들 중에서 제가 선물을 드릴 일 있으면 그 책을 선물로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하세요. 몰랐던 그렇구나. 거 알게 됐다고 좋아하시고. 진심이시네요. 팬이시네요. 정말입니다. 농담 네. 아니었다니까요. 네. 페이스북에서 또 활약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걱정을 한 게 권백균 선생님 오시면 이제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 모든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그거는 사실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워낙 정리하시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그럼 다행입니다. 저희가 정리하실 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또 한 분의 새로운 네. 분이 계시죠? 이분도 저희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실 분인데요. 법무법인 세승의 대표 변호사이시고 의료 분야 전문이시죠. 네, 김선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오, 환영합니다. 예, 세승의 김선욱 변호사입니다. 네. 앞으로 제가 딱딱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딱딱하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선욱 변호사님은 사실 그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유명인이세요. 그렇죠. 칼럼도 많이 쓰시고 네. 계시고
의료계 내의 문제점을 일반 어떻게 보면은 그 환자 보시는데 그 신경 쓰다 보면 잘 모르시는 의사 선생님도 많은데 뭐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보다는 의료계의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네, 정말 큽니다. 네. 저희가 히포크라테스가 워낙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법률적인 부분에서 항상 막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네, 앞으로는 그 부분은 깔끔하게 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정말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구라를 풀어볼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네, 오늘 주제는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의 진료 참관 문제입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8월 말이죠. 전주지방법원에서 의대생들이 자신의 이렇게 분만에 참관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한 부부가 그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이 부부 쪽에서 산모 쪽에서 이겼다는 거죠. 병원 측이 부부에게 학생 참관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게 원고가 이긴 이유였는데요. 이거 같이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수련 교육 과정의 하나로 이렇게 분만을 지켜보는 거를 둘러싼 논란이, 그러니까 인권 침해 논란이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어서 2010년에는 국회에서 전공의들의 분만 참관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어서 한동안 네, 논란이 크게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 때도 그랬지만, 대학병원에서 분만 자체를 보는 게 쉽지가 않아졌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운 좋게 분만을 대학병원에 실습을 할 때, 임상실습이라고 하잖아요. 의과대학 임상실습할 때 봤지만, 비슷한 시기에 의과대학을 다녔던 다른 학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못 봤던 워낙 대학병원의 분만 건수가 적어지는 추세라서 못 봤던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출산율도 가장 큰 원인이 되겠지만 그런 변화에 있어서는 또 젊은 산모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전공의들도 있을 수 있는데 왜 대학병원 가겠느냐라는 인식이 많이 좀 퍼진 것도 하나의 또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건에 보면 대학병원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또 그 판결문을 보면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 학생들이 파견을 나갔더라고요. 네. 분만 전문 병원에 파견을 나갔는데 그 분만 사례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랬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견 나간 병원에서 또 분만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학생들이 여러 명 들어가가지고 사실 참관한 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그 산모가 느꼈고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고 법원에서는 그 위자료를 지급해라라고 한 300만 원이었던가요? 네, 법리적인 부분은 사실 김 변호사님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좀 더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저희 방송을 히포크라테스를 들으시는 분 중에들이 보건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긴 하지만 일반인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해달라, 전문 용어는 좀 풀어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의대생들의 그 진료 참관 문제를 설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게 왜 진료 참관을 왜 해야 되는 건지 그 과정, 그러니까 임상 실습이라는 걸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진료 참관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논의를 진행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대에 몸을 담고 계신 권 교수님께서 이 참관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의대생들이 임상 실습이라는 걸 어떻게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참관을 하는 걸 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얘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 의대생과 전공의 진료 참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대생은 참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공의는 진료 참여지요. 전공의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의 입장에서 진료를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그리고 당연히 산부인과 전공이라면 분만을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전문의만이 의사고 전공의까지는 의사가 아니다라는 어떤 오해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대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의학교육을 졸업 역량으로 이제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역량 바탕 교육이라는 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면허를 따게 되면 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일반 의사가 되면 정상 분만은 자기가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게 전 세계 공통적인 어떤 그 역량입니다. 의사가 갖춰야 될. 그래서 이 의대생 시절에 학생이 온전히 자기가 책임지고 분만을 뭐 받지는 않지만 적어도 교수의 지도하에서 한 번 정도는 이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 인체 모형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런 그 시뮬레이션 기구들을 통해서 그 교육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교수의 당연히 이 앞에서 지도하에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참관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부터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임상교육 과정에서 학생이 참관을 해야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뭐 뇌수술을 한다. 뭐 이런 경우에 학생이 직접 들어가서 뭘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참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직접 감독하에 한번 해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학교육에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고요. 분만 사실은 이게 이제 참관은 아니고 분만 실습인데 들어가면은 이제 진통이 오게 되면 대략 뭐 한 12시간에 24시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이제 산모가 진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를 하게 되지요. 이게 과연 자궁 경부가 얼마나 열렸는지, 태아의 머리가 지금 어디까지 나왔는지, 그동안 다른 이상은 없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인들, 말하자면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지금 이 분만이 무사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또 배우고 그리고 이제 아기가 나오게 되면 어떤 수로 받는구나 예컨대 회음부 절제는 저렇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탯줄은 이렇게 자르는구나 뭐 이런 데까지 사실은 그 일부는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단지 참관이라고 하는 건 옵저베이션이거든요. 들여다본다라는 건데 그 부분부터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당하는 그 산모의 입장에서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쵸. 가장 말하자면 사적인 프라이빗한 그런 상황에서 나의 그런 모습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에서 분만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역사가. 예컨대 이제 많은 나라들이 병원을 세울 때 산과 병원들을 이렇게 19세기, 18세기부터 이제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엔나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더블린 특히 이제 이런 산과 병원들을 세워서 집에서 제대로 된 분만 개조를 받을 수 없는 산모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병원을 이제 의사와 산파의 수련 시설로 이용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런 어떤 전통들로 인해서 서양에서는 뭐 그런 경우에 이게 이 학생이라든지 혹은 전공의들이 와서 자기 이 분만을 돕는 것에 대해서 그게 큰 심적인 거부감이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말하자면 이 워낙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이 수직적이었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어떤 수평적 관계로 올라가면서 이전에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아쉬운 점들이 튀어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역시 공 교수님 정리 정말 강의를 듣는 듯한 한편의 강의 같은. 근데 이게 진료 참관 이 임상 실습이 의대생 3, 4학년 때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죠. 몇 주 정도 하는 과마다 다 달라요. 학교마다 다르고요. 학교마다 다르고 또 분만 실습을 과연 어느 만큼 비중을 두느냐 이것도 다르고요. 근데 필수적으로 분만 실습은 공통 역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참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기차든 비행기든 갑자기 산모가 막 진통을 겪을 때 여기 의사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의사가 나오더라도 저는 저같이 이제 비뇨기과 의사라서 분만과는 상관이 이렇게 변명한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는 아마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의사면 당연히 상식적인 거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최소한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해를 구해야 된다라는 뭐 부분이 있긴 있는 거죠. 네. 핵심적으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그 진주 법원은 최초로 그 혼의 그러니까 영향을 환자한테 좀 부정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이 내려진 거잖아요. 네, 그 부분 좀 설명. 네, 그 법원에서 환자가 침해받았다고 보는 부분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그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때가 이제 연세대 K 할머니 사건 때 존엄사 네, 논쟁, 뭐 안락사 논쟁과 함께 해서 대법원에서까지 이제 논의가 됐던 그 사건에서 이제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부각이 됐고요. 그게 이제 언론과 뉴스 이런데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요새 의료소송을 맡기려고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해서, 억울함을 호소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판결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교수님 말씀과 같이, 네. 두 가지 이제 결국 저는 문화적인 측면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국민의 어떤 여론, 국민들의 정서. 인식에 대한 문화 부분이 좀 바뀔 부분이 있고 또 의료계 내부에서도 좀 문화적으로 바뀔 부분이 있다. 그럼 이제 국민의 인식에 있어서 좀 바뀔 부분은 뭐냐?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전공의는 의사가 아니라는 인식. 예. 그리고 뭐 무슨 과 전문의가 아니면 다른 과는 못한다는 인식. 네. 예. 그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전공의도 분명히 의사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근데 이 전공의는 의사가 아니라는 인식이 너무 팽배해서 그때 네. 그 진료 참관을 좀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던 것도 대상이 의대생이 아니라 전공의였었거든요. 네. 그거는 일종의 해프닝이었잖아요. 네, 분당- 추진하려고 했다가 아니, 좀 반발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몰라서 전공의와 그 의대생을 구분하지 못해서였죠, 실제로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연역적으로 내막이 좀 있는데요. 2000년 초반만 해도 전공의가 교육의 대상이다. 그래서 퇴직금 주면 안 된다. 라는 인식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법원을 통해 가지고 분명한 의사고 근무를 했고 그러면 퇴직금 줘야 된다. 그런 이제 문화들이 바뀌는 거죠. 이제 전공의에 대한 인식도 예전에는 수련인에서 지금은 이제 의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공의가 이제 뭐 의사가 아니다. 이런 인식들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의료계 내부에서도 좀 문화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게 이제 실습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습의 대상이 된다고 환자가 생각을 했을 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 정서 봤을 때 교육의 대상이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미래적인 측면에서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계속해서 좋은 의사들이 나와야 된다를 부정하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같은 말인데 실습이라는 용어를 쓰는 바람에 예, 그렇게 됐는데요. 그 원인이 뭔가 제가 찾아보면 그 의료법에 보면은 의료법 시행 규칙에 이제 의대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시행 규칙 19조 2항 1호에 보면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 교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 행위는 괜찮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습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일본식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 쓴 것 같은데요. 요게 요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용어를 바꿔 나가는 게 또 굉장한 문화에 있어서 좀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디테일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실습이란 표현보다는 교육이란 표현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환자들한테 그 합의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2심 판례죠. 지금 언론에 보도된 전주지방법원 판례는 2심 판례인데 이제 아마
대법원에 상고가 되거나 네. 그럼 대법원에서 한 번 더 다뤄질 가능성도 있고 그건 이제 당사자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 내용 중에 좀 의미 있는 내용 중이 그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여기는 진료받는 것과 동시에 교육기관이기도 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참관이 허용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각종 대학에서 그 환자의 권리라든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어떤 디테일한 이런 부분도 미리 알려줘서 환자에게 어떤 수술 동의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페이퍼에서 사인을 받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좀 껴넣어서 미리 설명을 구하면 굉장히 좀 법까지 안 가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될 수 보완이 되는 그 하나의 문화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이걸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가면 이제 법을 바꿔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의료계 쪽에서도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국민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인식만 바뀌면 충분히 제도까지 법까지 안 가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JCI 인증 병원에서는 처음 온 환자들한테 우리 병원은 대학병원이고 뭐 또는 부속병원이고 협력병원이 그래서 학생들 실습이 이루어진다라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지나치게 제도화를 하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판례에서도 조금 저는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지금은 사실은 1차 진료 의사 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이제 의과대학 인증 평가라든지 그런 기준들이 대학병원 외에 1, 2차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교육을 받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대학병원만 교육병원이고 1, 2차 병원은 아니다라는 개념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아닌 곳에 가서도 실습해야 된다라는 당연히 얘기들이 해야 나온다는 되죠. 거죠. 현장에서. 그래야만 보다 효율적인 어떤 1차 진료 의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의료계 전체가 일종의 교육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좀 전향적으로 사고를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육과 연구 진료가 예전까지는 3차 병원만 했었는데 지금은 의료계 전체가 교육기관이자 연구기관이자 혹은 진료 현장이다라는 쪽으로 좀 개념이 좀 바뀌어질 필요가 있고요. 대법원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문제는 다만 그런 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불쾌하지 않은 어떤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 지점인데 저는 김 변호사님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그렇게 숱한 의학 드라마가 있는데 왜 이런 주제는 좀 다뤄주지 않는지 그게 좀 궁금하죠. 그러니까 예컨대 사실은 드라마에서만 다뤄주면 좋거든요. 의대생 나오는 드라마, 전공이 나오는 드라마 많은데 의대생이 이제 진료하러 들어갔다가 넌 왜 학생이 나한테 이러냐 뭐 이런 거 한 10만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잘 풀어가는 것만 한번 보여줘도 아 병원이라는 데는 내가 가면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잘 보여주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의료계 문제도 좀 있는 게 전공의를 의사 아니게 취급을 계속 해왔던 건 일반 국민도 그렇지만 그거를 조장했던 어떤 의료계 내부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면허를 줬고 사실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그런데 이제 늘 피교육자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아까 그 몇 년도 판례 그저 교육 80년 퇴직금 얘기. 퇴직금이 2000년 이제 초반 정도. 사실 70년대 중반 74년인가 그때도 전공의들이 파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월급이 너무 이게 정말 생계도 안 되는 돈을 줘서 적어도 생계는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좀 전공의를 보는 시각, 그 다음에 전공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성찰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뭐 의학 교육적인 부분에서 의사를 뭐 양성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들을 좀 하지만 뭐 딱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애를
낳으러 갔는데 담당 의사이신 분이랑 담당 간호사이신 분 그리고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본다? 이건 되게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루타라는 예전엔 마루타가 된 느낌이다 이런 산모의 발언이 나와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뭐 법원까지 나오기도 하긴 했는데. 근데 참 그건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잘라서 얘기하면 자기 주치의가 야간에 진료 그 분만하러 갔는데 안 나오는 경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불만스럽게 얘기하기에 물론 욕심 같아서는 뭐 오늘 당직이 아니지만 나와서 저의 애 받아주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그건 정말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랬으면 안 된다. 뭐 의사도 사람인데 24시간 다 진료할 수는 그렇죠. 없거든요. 그래서 밤에 운이 좋으면 그 선생님이 당직인 날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애 나오는 시간을 결정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당직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해라라고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고 두 번째 뭐 전공의 문제는 저는 이거는 이미 끝난 논쟁이라고 봐요. 이거는 의사고 그 팀의 일원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로서 일하는 부분인 거고 물론 4년간의 수련 기간 동안 피교육자 신분인 것도 있긴 있지만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라 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국민들도 그거는 이미 상당 부분 납득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 부분이 조금 그쵸.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거고 네. 지금 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에 계신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 의대생들이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 현장으로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환자 입장에서는 동의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나한테 동의는 받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암묵적 동의냐 아니면 명시적 동의냐 네. 이걸 어떻게 이제 구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암묵적 동의로 이제 가름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8년 법원이 그렇게 그렇게 법원은 얘기를 한 인정하고 거죠. 있는데 예컨대 대학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동의를 받아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송 기자님 말씀 듣고 궁금한 게 여성은 그렇다 치고 양국장님 비뇨기과인데 남성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요즘 그 비뇨기과 중에 네. 그 여자 선생님들 많이 좀 있죠. 나오시잖아요. 네. 많이 있죠. 네. 싫어하는 남자분 또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이제 그 검사 그냥 당연히 진료실에서 테이블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거야.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고 그러니까 또 비뇨기과 영역도 진료 소아도 참관이라는 있고 게 분만만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다른 과도 다 의대생들이 있을 수 있죠. 참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네. 예전에 논란 중에 하나는 의대생들이 그 소위 얘기하는 폴리 실습이라는 게 폴리 꽂는 실습이라는 게 오줌줄 넣는 실습이라는 게 있어요. 오줌줄이 뭔지 아시죠? 그 방광에다가 그 관을 하나 유치해가지고 물을 빼는 건데 네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의과대학생 때 여자 환자한테 오줌간 넣는 실습해본 의대생이 거의 없습니다. 의대생 남자든 여자든요. 네. 보통 그게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간호사들이 보통 여자는 넣는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건 기본적인 실습 과정 중에 들어가야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네, 근데 남자 환자는 물론 남자 환자가 요도 손상이 더 많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잡인 것 수도 있는데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소변줄 꽂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본 남자 의사들이 많아요. 여자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관심 있으면.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비뇨기과에서 남자 환자가 왔는데 여자 의사가 진료받고 있을 때 거부하는 경우는 있느냐?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처치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저희가 전립선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문에다가 그 초음파 프로브라고 해가지고 막대기 같은 걸 넣어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되게 두꺼웠지만 지금은 좀 많이 가늘어졌는데 그런 거 가지고 검사할 때 항문에다가 뭔가 넣고 검사는 여자로 치면은 이제 질초음파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초음파를 뭐 여자 의사가 검사를 하는 거를 거부하는 환자 있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 액 검사하는데 항문에다가 직접 손가락 넣어가지고 그 전립선을 자극해가지고 전립선 마사지 통해가지고 검사하는 거 그런 거 여자가 하는 거 싫다라고 얘기하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그런 거는 환자분들이
의사에 대해서 뭐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좀 논의가 확대되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산부인과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남자 환자들도 똑같이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하셨군요. 비뇨기과는. 네. 뭐 그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자라서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요즘 그 이제 그 항문외과 쪽에서는 여자 의사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왜 항문외과 같은 경우도 여자 환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치질에 또 사실은 여자 환자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 저는 비뇨기과도 여자 환자가 되게 많아요. 그 배뇨 쪽으로는 여성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산부인과로 많이 가시죠 요즘은. 뭐 산부인과 가는 경우도 있지만 비뇨기과에서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또 지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 또 소아 같은 경우는 엄마 보호자들이 다 여자들이다 보니까 또 소아 비뇨기과 하시는 분들은 또 여자 선생님들 굉장히 많죠. 과마다 뭐 그런 특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오늘 주제와는 큰 상관이 없는. 상관 있죠. 그러니까 쭉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의대를 나와도 일반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교육기관에서부터 이렇게 바꿔 나가자 차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는 조금 아직은 갭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전공이, 레지던트가 전공이랑 같은 말인 거 모르시는 분도 일반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환자들이 대학병원을 가는 이유는 교수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원들이 의료기관을 홍보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스타 의사를 좀 전면에 내세워서 홍보를 많이 해왔고, 그래서 그 스타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심어놓은 다음에 전공의가 나타나면은 당연히 환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대학병원 가면 돈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보다. 네, 근데 비싼 돈 주고선 유명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왜 전공의가 와서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의료기관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문제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다. 전공의 진료 문제는 저 사람이 권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치와 다른 진료 주체다. 네. 그런 문제도 뭐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그 환자들, 그러니까 진료 참관을 뭐 실습을 들어오려고 하면 그 환자가 동의를 해서 실습을 들어와도 된다라고 동의한 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환자는 돈을 지불을 하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선택진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교수님들한테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내가 그 진료받는 상황에서 이걸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환자단체 쪽에서는. 실은 저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아니고요. 실은 대학병원은 선택 진료를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선택 진료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드물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병원에서 순순히 그걸 받아들여 주는 경우도 매우 드물고요. 그리고 작년이었나요? 이제 각종 검사 일괄적으로 한번 선택 진료 동의하면은 이제 병원에 있는 모든 진료나 검사를 다 선택 진료를 한 걸로 계산을 해서 했다가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는 이제 뭐 개별 검사마다 다 따로따로 선택을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뭐 그런 문화 병원이 이걸 강제하는 상황에서 전공의가 와서 진료를 한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좀 반발을 한 것 같고요. 인센티브 문제는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어요. 환자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료 참관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직을 보관한다거나 뭐 수술해서 어떤 특정한 조직을 떼어냈는데 그걸 우리가 연구 목적으로 쓰겠습니다. 요즘 동의받지 않나요? 이것도? 동의받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2000년 초반까지는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건 옛날이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동의받고. 그렇죠. 옛날에 그 유명했던 헬리타렉스 사건 같은 경우도 동의 없이 채취를 했다가 결국 지금껏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막 오가고 있고 또 CC는 해부학 실습용으로 쓰는 경우에도 당연히 동의가 있어요. 이제 예전에 정말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 뭐 1800년대 말 이럴 때는 그냥 묘파다가 1800년대가 너무 멀리 너무 아니, 멀리 가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묘파 그렇죠. 가지고 예, 뭐 하기도 했고, 거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바뀌어서 뭐 지금은 이제 자발적으로 기증하신 분들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는 것처럼 이것도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뭐 과도기적으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문화를 만들자라는 얘기죠. 그거는. 없는 건 사실은 아니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 보면 그 부인이 알아 누웠잖아요. 네. 인력거꾼인데 그래서 부인을 데리고 이제 대학병원에 갔잖아요. 음. 무료 환자가 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그 말하자면 의전이라든지 제국대학 병원 이런 데서는 연구용으로 굉장히 특수한 질환을 가진 환자인 경우나 아니면 정말 무슨 교육용의 가치가 있다 이런 환자들은 진료비 감면을 해준 그런 사례가 적이 있군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런 환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데리고 병든 와이프를 데리고 갔는데 이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왔잖아요. 병원비를 댈 수는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과연 그게 어떤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난 이거를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로 가야 된다. 실습이 네. 아니라 교육의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대가 관계를 갖다가 주장을 해버리면 그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서로 환자와 병원 간에 의료진 간에 사실은 의료행위라는 게 서로 그 선의성에 의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인데 이게 서로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얼마를 주고 이런 관계가 되면 의료행위의 선의성 자체가 없어져서 이거 굉장히 큰 위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그 양해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과정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입장만 바꿔놓으면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령 자기 자식이 의과 대학생이면 이 많은 교육 첨가안이 됐으면 좋겠다. 분명히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실상 자기가 의과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질환을 남들이 본다. 그건 또 싫을 겁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입장 달라지면 서로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가 되려면 이건 문화로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어떤 규정으로 갈 거는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 좀 부연을 하자면 지금 사실은 저는 의과 대학생들 지금 많은 수의 의과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병원도 이런 소송 시비에 좀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차피 의과 대학생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면 크게 교육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시각적으로 참관을 한다든지 환자의 기록을 열람한다든지 해서 보는 거. 이 두 가지인데요. 지금 법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게 의료행위. 직접 행하는 거죠. 그거를 지도교수의 참관 하에. 요것만 이제 인정을 해줬어요. 나머지 참관을 하거나 환자의 기록을 열람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법에서 허용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죠. 근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육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예. 의대생이 그게 또 보면 의료법에 환자 비밀 누설, 기록 열람 제한 이런 부분에 걸려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법적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책 당국에서는 조금 교육적인 차원에서 더 이제 그만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환자의 문화가 욕구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굉장히 편협하게 만들었던 규정들을 조금 더 폭넓게 개선을 해서 안심하고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환자도 그러한 문화에서 공감을 하고 선뜻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면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지적이시죠. 네. 근데 이거 다시 생각해보면 예컨대 우리 교생 실습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업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교생은 사범대학 4학년 학생이고 아직 교사가 되지 않은 그쵸. 학생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모르죠. 그리고 뭐 김연아처럼 가서 이제 뭐 무슨 교육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굉장히 학생들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넓혀서 생각하면 그런 일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는. 네. 이게 의료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의료가 좀 특별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주의를 기울이는 건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 문화의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슨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걸로 풀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좀
그 한국 사회에 맞는 그 예의 개념으로 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요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티켓 혹은 예인데 이게 이제 의대생이나 의사도 환자를 진료할 때 갖춰야 될 어떤 그런 에티켓이 있고 또 이제 환자도 병원에 왔을 때 이제 이 조직 내에서 사실은 자기가 지켜야 될 어떤 그 에티켓이 있고 서로 이제 그게 서로 잘 양해가 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진료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환자분의 건강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게 잘 달성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너무 이게 투쟁적으로만 가려는 게 있다는 거죠. 그 환자 단체들도 너무 이게 의료계라는 어떤 뭐 사악한 집단에 맞서서 우리의 어떤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 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윤 대표님 보면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문화에서는 사실은 서로 호혜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죠. 예. 임상시험도 요즘은 과도한 이익을 주지는 않잖아요. 과도한 인센티브를 그렇죠. 과한 인센티브를 주진 않죠. 네. 그래서 뭐 꼭 필요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거를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득 때문에 그렇죠. 임상시험에 네. 지원하는 것 자체는 그런 유발 요인은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적정한 보상을 그러니까 보상이 적정한 보상이어야 된다. 과도하면 안 된다라고. 과도해도 안 되고 자체로 저는 이게 보상을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상시험도요? 아니요. 이 진료 참관 문화. 부분은 뭐 지금 뭐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국민들 보면은 자선으로 가서 아무런 대가 없이 활동하고 그것과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아름다운 문화 쪽으로 가야지 이걸 대가 관계로 가게 되면은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비극이죠. 비극적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의과대학생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배들이 후배들 배우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가르쳐줘야 되면 결국엔 그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병원장. 그 병원, 대학병원의 병원장님. 예. 거기서 하나의 룰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에티켓은 이렇게 갖춰야 된다. 그럼 결국엔 이거는 요새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 평가 인증원에서 최근 그 향전신선 의약품 부정 남용 사례에서 그 김건상 그 인증원장님께서 이건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 환자에 대한 그 자기결정권 보호 이런 것들을 평가 인증원에서 지금 환자의 안전에 관련된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병원 내에서 어떤 룰이 있고 문화가 있고 이게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규 의과 대학생이 됐든 전공의가 됐든 교직원이 됐든 간에 다 그런 룰을 익히게 해서 환자를 대할 때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환자조차도 처음 오면 이렇게 룰이 있어서 이 병원이 이렇게 운영된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신경을 조금 더 써주는 거죠. 이제 그런 병원이 좋은 병원이고 퀄리티 있는 병원이고 그런 병원들이 인증평가를 잘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문화를 견인해 나가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도를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의과대학생들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상이라든지 여러 법에 취약된 부분들은 정부에서 조금 대책을 세워서 케어를 좀 해주고 실제 진료 환경에서는 문화로서 이걸 하나 정착시켜서 그러니까 규범과 문화, 제도와 문화가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립하지 않게끔 충분히 해결해낼 방안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의대에서도 그런 교육은 하고 있지 않나요?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교육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학생들보다는 지금 이게 병원장님을 비롯한 어떤 상층부의 의지가 내지 관심, 그러니까 병원의 소프트웨어 측면을 좀 올리는 데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병원 차원도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예컨대 요새 저희가 의학교육에서 표준화 환자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우분들인데 환자 노릇을 하게끔 훈련을 시키는 이게 배우분들이세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뭐 이렇게 진찰은 어떻게 하는지 면담 어떻게 하는지 훈련시킨 데 쓰는데 외국에는 이제 리얼 페이션트 SP라고 해서 실제 환자분인데 만성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표준화 환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거나 그럴 때 이제 환자한테 가서 이렇게 학생들이 진찰도 해보고 뭐 그 물어도 보고 해서 아 이거 무슨 병이다. 배우가 아닌 실제 환자죠. 실제.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심장 수술해서 어떤 심장에 무슨 잡음이 들리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자원을 하셔갖고 자 학생들 와서 이거 들어봐라. 이런 게 일종의 볼룬티어예요. 그러니까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일이지 그거 하신다고 우리가 뭐 돈 들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약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단체에서 뭘 감면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역발상을 하면 오히려 내가 사회를 위해서 자원봉사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의대생 실습에 내가 가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있었다. 훌륭한 봉사거든요. 다 좋은 의사를 만드는데 기여하신 거고 그럼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뭐 지금은 저도 여름에 어디 헤비타트 가서 해보니까 다 이게 뭐 시간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그 봉사로서 인정해 사회봉사로서 인정해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어요. 그래 그런 인센티브는 바람직한 인센티브인데 무슨 이게 돈으로 가게 되면 좀 그거는 좀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그 아까 인센티브 얘기를 했던 거는 분만이라는 걸 너무 보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그 유인책이라고 그래야 되나? 감면을 해준다 하면은 좀 더 많이 참관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건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인권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그거는 그분들을 말하자면 우리가 예컨대 무슨 매매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돈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그냥 뭐 장기 매매도 하고 뭐 헌혈 옛날 매혈도 하고 하듯이 그 분만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 사실은 그래도 1년에 지금 한 30만 이상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의학 교육하는 기관과 또 여러 그 기관과의 어떤 그런 협력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일 거고 단지 분만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대학병원에서 자기들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는 문제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아까는 뭐 비뇨기과 얘기도 나오고 다른 데도 똑같지 않냐고 했는데 이제 산부인과의 이 임상 실습은 약간 임상교육은 이제 우리로부터 말을 바꿨는데 임상교육은 약간 좀 독특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제 젊은 환자들이고 환자도 아니죠. 산모는 이제 생리적인 그렇죠. 거고 이제 애를 낳으러 갔는데 물론 정말 좋은 의지를 가지고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기가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싫어서 일단은 지금 대학병원에 많이 안 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젊으신 분들이. 그래서 분만 전문 병원을 갔는데 분만 전문 병원에 또 이제 파견으로 교육을 나온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분만하고 있는 전문 병원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뭐 사회 그 관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모교인 자기 병원장이 모교인 돼서 이제 위탁을 받거나 뭐 좋은 뜻으로 학생들을 받아주는 거고 뭐 금전적인 거래가 대학병원 교육기관에서 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오신 환자분들한테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를 정보를 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발길을 돌리게끔 한다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은 교육기관이 아닌 분만 전문 병원 현실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걸리지 않게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게 최선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서 분만을 한번 못 보고 돌려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란 얘기를 현장에선 해요. 그게 조용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판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명이 누가 봐도 이제 그 교육적인 목적으로 여러 명이 들어왔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원래 제가 학생 실습 때도 그랬고
분만 과정에는 여러 명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 명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다 역할이 있잖아요. 여기 간호사서부터 해가지고 의사 주치의서부터 해가지고 역할을 하는데 최소한 뭐 차트에다가 기록을 하게 한다든지 거기에 팀원으로서 역할을 주고 눈에 띄지 않게끔만 하더라도 뭐 어쨌든 이게 수치심의 문제였잖아요. 눈에 띄게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러지 않게끔만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현장의 의견인 거고 동의를 받게끔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따졌을 때는 분만 전문 병원 입장에서는 이 병원을 오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도 있는데 산모들한테 교육을 한다라는 걸 정보를 줌으로써 사실 다른 경쟁 그 병원으로 발을 돌리게끔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 판례 보고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거였거든요. 학생들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들어간 거고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러니까 환자도 이 과정이 그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뭐 이런 과정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정말 참관하는 것처럼 온 건지를 인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스스파는 아이를 병원에 나와보면 알겠지만은 나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의사는 굉장히 짧게 안 나와봤어요. 가족이 이제 나와본 네. 저도 안 나와봤습니다. 저도 아직 오히려 더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산과 선생님은 정말 짧은 기간 분만실에 머무르시거든요. 대부분 네. 간호사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을 네. 하고 또 그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의사 선생님 보기 힘듭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당연히 낮에 진료를 보시면서 낮에 분만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료 중에 잠깐 들리셔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아이를 받는 과정도 진료를 보다가 잠깐 오셔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간혹 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한 10분 있다 가냐 아이 그냥 쑥 낳고 낳기 직전에 와서 낳는 거 보고서 바로 나가냐 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기도 하는데 또 병원 여건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좀 학생이 좀 이런 시간에 환자와 좀 관계를 맺고 이랬다면 과연 이렇게까지를 갔을까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미리 뭐 대화라도 좀 나누고 뭐 했다면 좀 상황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한 명이 오나 몇 명이 오나 사실은 산모 입장에서는 그 순간에는 의사가 나를 제대로 봐주기를 원할 것이고 결국은 말씀 들으니까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건 우리 사회에서 님비 현상 해결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뭐 핵폐기물 처리장 이런 건 어딘가는 지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예컨대 그러면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분만 참관을 이걸 포기할 거냐. 그랬을 때 어떤 의사들이 양성이 돼서 나중에 정말 아이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공론화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국의 산과 전문 병원이 다 아예 디클레어를 하든지 우리 병원에 오시면 의대생들이 참관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이 여부는 당신들 동의에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뭐 잘 모르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는 알면 어떻게 해요. 판례가 이미 이렇게 나와서 이게 굳어지면 이건 똑같이 불법이 되는 건데 알게 한다고 동의를 받고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뭐 서너 명이 우르르 들어가는 건 바람직한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식적인 건데 동의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떼거지로 들어가서 봐도 되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프랙티컬리 풀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럼 기꺼이 동의해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산모가 과연 몇 %일 것이냐 맞아.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게 바로 문화의 문제랑 직결되는 것이고 제도적인 문제는 그렇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정부 당국이나 정치권이라고 해도 자 그럼 차세대 산부인과에서는 어떡할 거냐 당신들 손자들 중손자들은 어디 가서 나을 거냐 뭐 있는 분들은 괌 가서 낳겠죠. 시민권도 따고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누가 받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아마 그 얘기가 나오면 제가 생각하는 반론은 전문의만 낳게 하자. 맞자. 어차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그러니까 전문의가 될 양성을 때까지는 하려면, 네, 그 또 필요하잖아요. 경험을 거쳤으니까 아니, 전문의가 학생 되는 실습은 거죠. 아니고 전공의만. 그렇죠. 전공의는 전공의만 분만에 참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사실 이의 제기하기도 좀 어렵고 뭐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만 뭐 낳게 하자 이런 식의 아마 논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기 어차피 의학 교육이 지금 점점 글로벌라이즈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우리 의사가 지금 뭐 이런 뭐 여러 FTA니 뭐 도하 협정 이런 데서 외국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WHO에서 인증하는 그런 형태의 의학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가서 이제 시험을 봐서 미국에서 활동하든 유럽에서 활동하든 어디서 활동하든 이거는 점점점 그 추세는 강화됩니다. 이게 세계가 이제 글로벌라이즈 돼가지고 그러면 한국에서만은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분만을 한 케이스도 못 보고 나왔다. 이걸 그러면 그 인정을 해주겠냐는 거죠. 그렇죠. 국제적으로 그런 의과대학이 의과대학이냐라고 하는. 결국은 말씀하신 게 문화가 일단은 서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에는 그런 표준 환자가 진짜 실제 환자가 자원봉사하듯이 와서 해주는 문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좀 부러운 문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부러운 문화이기도 한데 아니, 외국은 우리랑 달라요. 병원까지 오는 환자들 거주하시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걸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자원자들이 그 차를 가지고 병원에 픽업해주는 자원봉사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병원까지 못 와가지고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분들도 많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는 옛날에 지역사회가 그렇게 그 탄탄하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보면 끈끈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거의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주체가 네, 그게 좀 의료계 내부에서 그런 거 얘기한다고 해서 될 것이냐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사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문화가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100% 저건 또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자기들 이익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예. 수도 있어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개인적인 얘기 잘 안 하는데 이제 성형외과 수술을 받아요. 저녁에 있는데 다 봤잖아요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네. 근데 그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다른 환자 수술 사진이거든요. 전후 사진, 뭐 어떤 경우 최근에 이제 뭐 대학병원에 진료받을 때는 수술 과정 사진까지. 근데 저희 아이도 뭐 대학병원 진료받을 때 사진 찍었고 저희는 순순히 동의했었고 왜냐하면 그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것도 다 환자 동의 받고 찍고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의사와 아무리 오랫동안 얘기를 나눠도 사실은 사진 한 장 보는 것 이상의 그러니까 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사진 한 장 보는 것만큼 중요한 이해가 쉽게 되는 건 없었거든요. 사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수술 과정이 이렇고 그리고 수술 방법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이런 특징이 나온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부학 실습에 자신의 시신을 기증한다거나 자신의 조직을 뭐 남께서 연구용으로 쓰는 것을 동의한다거나 내지는 뭐 이런 것 사진 찍는 거에 동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동의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네. 한마디로 해서 그 인식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의료 소비자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 뭐 의료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인식도 변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거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새로운 사건이거든요. 처음 겪는 일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의사나 의료 종사자들이야 뭐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뭐 환자들 뭐 분만은 약간 다른 예상할 수 있는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을 이용을 하면서 어떠한 과정을 겪는다는 게 다 새로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막 문화라고 하지만 평생에 처음 겪는 일을 문화로 하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모로 뭐 아까 이제 드라마 말씀도 하셨지만 좀 노출되고 얘기 나오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답은 드라마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 세 가지 정도 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료인부터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남자 의료인들은 자기 애가 나올 때 학생 실습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 여자 의료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솔선수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하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종교계를 좀 종교 시민단체를 이용하는 건데 아니 지금 생체 장기 기증도 하자고 막 홍보를 하시는데 신장 떼는 거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사실은 가벼운 결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어떤 종교는 결혼하기 전에 다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자녀를 낳게 되면 이렇게 훌륭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도 있다. 이런 거에서 미리 서약도 받는 그런 무브먼트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어떤 드라마를 활용해서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해서 이게 같이 올라가야지. 사실은 의료인 입장에서 야, 우리도 하기 싫은데 일반 환자한테 산모한테 당신들은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내부부터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네. 전 교수님 의견에 100번 찬성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안 될 것이다. 하겠냐 이런 생각을 젓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제 계속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저는 그 10여 년간 의료소송 추이를 쭉 보면서도 계속 사회는 변화하고 발전하고 환자나 병원이나 좀 더 그 신뢰하는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제도가 계속 바뀐다는 거를 저는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이 판결 하나 갖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좀 더 성숙된 이런 어떤 자원봉사, 발룬티어 이런 쪽으로 사회가 좀 선진화되는 쪽으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전 이권 나왔을 때 조금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권 나왔을 때 좀 의료계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불만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그냥 이제 소송이 딱 나오자마자 거의 속보로 떴거든요. 전문지들은 속보로 그렇죠. 네. 속보로 했는데 거기에는 그 대학병원은 예외로 둔다가 없었어요. 처음 나온 보도에 판례를 안 보고 기사를 그렇죠. 썼죠. 다음 날 하루 있다 나왔거든요. 그 얘기가. 그렇죠. 근데 그건 굉장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보인데 그래서 그날 이제 페이스북에 그 의사들의 울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 했는데 다음 날 되고 나서 김이 쫙 빠졌죠. 그건 아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보면 이 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는 맞거든요. 뭐 대학병원은 암묵적인 동의고 나머지는 환자 동의를 통해서 해라. 사실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의료계가 2010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좀 과민하게 반응을 좀 지나치게 한 감이 없지 않다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기준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뭔가 제도를 좀 보완을 하고 문화를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서 대학병원은 면제고, 그 입증 책임이 이제 환자한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병원은 아니다. 이 논리가 사실은 맞냐. 오히려 대학병원은 더 시스템 돼 있고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환자에 대한 권리 존중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유사한 사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세브란스 병원의 K 할머니 사건 때 보면은 자기 결정권이 명시적으로 있는지를 확인했었냐가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자기 죽을 권리라는, 그러니까 죽기보다 더 수치스러워요라는 사안이 바로 이 분만 사건이잖아요. 결국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어떤 사건에서는 세브란스도 분명히 대학병원인데 그건 명시적으로 하라고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뭐 교육기관이니까 뭐 당연히 묵시적으로 동의가 있을 거라, 이 이중적인 기준이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냐. 그러니까 오히려 솔선수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학병원부터 솔선수범 해내야지 로컬 1차, 2차 기관에서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또 판결을 보면서 합니다. 그게 이제 진료 행위가 워낙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진료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라라는 건 사실 좀 어렵고, 아마 사망은 그래도 좀 시간을 두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글쎄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정해진 게 쭉 있으니까, 만약에 환자가 명시적으로 저는 이거 참관 싫습니다. 그럼 저희 병원은 저희 병원에서는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좀 또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죠. 그래도 나는 그 대학병원의 안전한 시스템이 더 좋다라고 하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결국엔 문화로서 교육의 필요성에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환자들의 수준, 국민 수준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또 방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동의서 중에 한 항목을 집어넣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설명해주고. 예. 동의서 문 작가는 이제 동의서는 실은 되게 많아요. 병원에 가면 써야 할 동의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은 사인을 받는 건 쉬운데 네. 정말 정보가 전달되고 그렇죠. 이해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입원 환자 들어오면 이제 간호사들이 처음 여러 가지 체크업을 하고 쭉 이렇게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럴 때 병원을 이용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제네럴한 어떤 그 소개 내지 여기 병원에 오셨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의 대상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우리가 얻겠지만 그럴 소지가 있고 당신의 기록이 남겨지고 또 이제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당신에게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바란다 정도만 이제 이 교육을 시작을 해도 작은 데서부터 문화를 좀 바꿔나가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외국에이지만 조사를 해보면 단지 사인을 안 받았다, 뭐 받았다 이게 아니고 나를 좀 인간적으로 취급을 맞아요. 해줬다. 내가 들어볼 때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쭉 해주고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별로 기분이 안 나쁜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여기 사인해, 여기 사인해, 여기 사인해.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을 좀 조금 별로 그렇게 힘든 일 아니잖아요. 사실은 입원 환자 오면 다 보통 30분 이상 걸려서 이거 하거든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히스토리 물어보고 하는데 그럴 때 조금이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신규 환자 보호자 교육할 수 있는 강당에 모아가지고 비디오라도 한번 보여드리든지 뭐 요새는 침대에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이제 VOD로 계속 그러니까 결국 교수님 말씀대로 환자가 나 이 병원 갔더니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주는구나. 이 존중감이 생기는 경우라면 굉장히 협조적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쾌하는 이유도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불쾌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도. 뭐 소송은 사실은 전화 안 받아가지고 열받아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속상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문화가 생기면 소송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이럴 때 책 광고 한번 하셔야죠. 소리웍스? 네. 예. 아무튼 소송이 과거에 비해서 늘었다라는 얘기는 의사들이 많이 하는데 김 변호사님은 일선에 계시면서 실제로 그런 말이 맞나요? 소송이 의사 환자 관계의 악화로 인해서 소송으로 해결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의료 행위 자체가 신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미스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겹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것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네글리전스, 뭐 여러 가지 복잡해져서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각종 인포메이션들이 이제 환자들한테 많이 알려짐으로써 소송이 늘어났다 이제라고 생각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10여 년간 쭉 보면 이게 많이들 내부적으로 병원하고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하는 숫자가 더 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소송이 계속 늘고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은 의료 소송이 역사가 100여 년이 넘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이제 서양식 법률 문화가 들어와서 당연히 소송 문화도 들어왔고 또 병원 운영을 하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 사건으로 처리하는 숫자가 늘어서 이제는 거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료소송이라는 게 아주 특이한 경우 이외에는 합의로 단지 기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점차 그쪽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료소송을 막 부추기고 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줄어들어가는 이제 추세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성숙돼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논의들은 제가 의료 전문 변호사 됐던 2000년 초반에는 있지도 않은 논의였어요. 이런 것들은 점차 이런 것들이 디테일해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진화된다 논의 자체가.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다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뭐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사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보험 청구 의료기관 입장에서 뭐 허위 부당 청구들 이런 것들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허위 청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단속이 되면서 이제는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단속이 되고 그게 안 된다는 거 알고 또 더 주의하게 되니까 점차 줄어드는 거죠. 병원도 계속적인 이런 시스템에 의한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교육, 또 꼼꼼한 체크 이런 걸로 인해서 의료 사고가 나는 확률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료 사고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글쎄 저는 좀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의료도 문화이기 때문에 뭐 성숙한 시민 문화가 또 의료 문화도 바꾸는 거고 그 결과가 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의사 환자 간의 오해로 인한 갈등도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얘기했던 이런 많은 얘기들이 정규 교육 과정 속에서 뭐 그래도 평생에 한 번은 병원 가잖아요. 한 번이 뭐예요? 언젠가는 크게 한 번은 아픈 경험들을 가족 간에 한 명은 다 겪는데 병원은 어떻게 이용하고 의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규 과정 초, 중, 고 한 번씩만이라도 좀 만져주면 어떨까 교육 과정에서.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그 양호 선생님이 와서 체육 시간에 강의한 거 기억나세요? 그 재미가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교육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별히 좀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 이제 의과대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과 출신이잖아요. 네. 이과는 보통 보면은 어떤 사람과의 접촉이 없이 연구를 한다든지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쪽이 이제 뭐 학문인데 유일하게 매단되는 그 직접 사람을 만나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그 직업이거든요. 이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필요한 그 과목인데 의과대학 커리큘럼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적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 대학교에서 의과대학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가서 강의를 하면 좀 이런 그 인문학적인 인문학 뭐 법도 하나 인문학적인 거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소통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되고 환자와 관리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좀 도움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뭐 양쪽 다 변해야 되는 문제네요. 네. 그 지금 꼭 문화로 좀 자리 잡고 문화부터 좀 인식부터 좀 변하고 이래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전에 이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계속 좀 현장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지금 당장 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될 의료기관 입장에서 이런 문제, 이런 시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 당장 있을까요? 그 동의서 받는 정도를 좀 동의서는 하면 이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인식부터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의서를 무조건 받는다. 이게 사람은 의무라고 생각하면 하기 싫거든요. 그잖아요. 의무는 하기 싫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는 이렇게 베푸는 거잖아요. 제공해주면은 뭔가 좀 폼도 나는 것 같고 자발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설명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 의무 이제 의사들이 환자들에 대해서 설명 의무를 다 해야 된다. 법원 판례도 그렇고 설명 의무라고 하면 뭐 이해는 되는데 의무라고 하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설명 서비스다. 그러면 우리 병원에 오면 설명 서비스가 좋다. 그러면 그 퀄리티가 높아지는 개념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하게끔 하고 여기 갔더니 정말 잘 설명해주고 좋다. 그렇게 해서 그 병원의 수준을 이제 그 판가름하는 지표로 활용을 하게 되면 하기 싫어도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는 게 제가 이제 다년간 보면서 느꼈던 바고요. 결국에는 그 MOT라고 하죠. 그 환자하고 컴플레인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다 알고 계세요. 파악도 쉽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점검을 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그 관리를 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죠. 그 안에 구성원들이 더 스트레스 안 받고 이 법률적인 분쟁, 이 소송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아마 자존심들도 많이 걸려 있고 그랬을 텐데 예방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예견됐던 것들이거든요. 네. 예, 분명히 요거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자 기록이 누군가한테 의과대학생이 보고 있다는 거, 그죠? 아까 동의 안 받고 일종의 그 시험에 이용됐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잠재적인 위험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하나의 시사점이고 요걸 계기로 그 병원에서도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하면 집단 소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사회적으로 안 좋다. 미리 대비를 하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판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 변호사님이 방송 전에 사실은 좀 걱정을 하셨어요.
그 너무 의료계 쪽 사정을 잘 알아가지고 별로 다른 얘기를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더니 시즌 1과는 완전히 색깔이 다른 재밌는데요. 이런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거는 김 변호사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뭐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좀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좀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를 권 교수님께서 뭐 정리를 해주시죠. 정리하시고 방송 끝내는 걸로. 뭐 제가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가 급속히 근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아주 그 어떤 원시적인 시스템에서 굉장히 갑자기 어떤 선진적인 수준으로 짧은 시간 내에 뛰어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가 이제 하드웨어는 굉장히 팽창을 했고 발전을 했는데 이제 곳곳에 소프트웨어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또 사회 전체도 이제 어떤 기대에 비해서 자기들의 어떤 제대로 된 권리를 찾거나 뭐 아니면 제대로 요구를 제대로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의 탓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공론화를 해가지고 좀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결국 그 문화와 제도 또 인식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 같고 같이 노력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빨리 끝내. 네. 저도 좀 오늘 많이 느꼈거든요. 어쨌든 나부터라는 인식들을 좀 가졌었으면 좀 더 빨리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팀원들 보면은 간혹가다 되게 안타깝게 저는 헌혈이나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다는 거에 되게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환우에 비형간염이 저희가 이제 간질환이니까 비형간염, 시형간염이니까 장기 기증이나 뭐 헌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시신 기증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제 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아마 몰라서 그런 자발적인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현장에 있을 때도 또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뭔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어떤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어떤 자기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거에 더 만족감을 가지시기 때문에, 또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보상도 눈에 금전적인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심정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준다면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방송인데 두 분 어떠셨어요? 권 교수님이랑 김 변호사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좋았습니다. 저희도 좋았습니다. 잠시 주저하시는데. 너무 바쁘셔서 제가 이게 오시라고 두 분 다 모시기가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지금 전화가 계속 울리시는 거예요. 김 변호사님이 거의 쉬지 않고 전화가 울려서 제 마음도 참 이게 죄송스러웠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하여튼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네요. 네,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청취자분들 찾아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주신 청취자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